현장에서는 이번 헐수는 억지로 한자를 끼워 맞춰서 평헐수라 하고 책에는 평헐수라고 얘기를 하는데 현장에서는 계속 이번 킬이라고 그러죠. 전부 이번 킬이라고 합니다. 이번 킬이라는 게 킬, 배 밑바닥에 있는 요 부분을 킬이라 하거든요. 요 뼈대, 우리 척추처럼 되어 있는 요거 같은 전부 킬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킬하고 나란하도록 이렇게 물이 들어가 있는 상태, 그 입은 킬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입은 킬이 되면 배 전체적으로 그 균형을 잡을 때나 배 시험을 할 때나 그다음에 배의 어떤 여러 가지를 체크할 때는 입은 킬로 하고 보통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입은 킬이라는 게 평헐수라고 해가지고 많이 쓰긴 합니다. 이런 얘기를 계속 설명을 하면서 진도를 나가야 되다 보니까 이게 1학년들은 이런 얘기를 섞어서 얘기해버리면 워낙 듣는 사람들이 계속 옵니다. 근데 이 평헐수를 가지고 이렇게 가다가 배가 지난번에 세월호처럼 또는 지난번에 제주도에서 고등어 많이 오액해갖고 배가 한쪽으로 기울어지면서 침몰하는 이런 부분들이 특히 어선 같은 경우에 많은데 이제 그게 지금 말하는 유동수라는 것이 이제 그거거든요. 이 유동수라는 것 자체가 출렁거린다는 거죠. 유체가, 즉 액체 상태가 한쪽으로 밀린다. 이게 계속해갖고 배 전체적으로 균형을 무너지게 만듭니다. 원래 배가 고정되어 있으면 배가 물에 있다가 한쪽 기울어져도 이게 다시 원시 되거든요. 되는데 이 다른 것들은 다 제 위치를 딱 갖고 있어가지고 균형을 있게 처음에 배를 설계를 해놓고 나머지 빈 공간에는 짐을 싣도록 해놨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균형이 맞습니다. 맞는데 그래서 물에 뜰 수 있도록 해놨는데 여기에 화물이 실리는데 보통의 우리 컨테이너처럼 딱딱딱 고정된 화물들은 배가 기울어져도 자기가 있는 위치에 무게를 갖고 그대로 있습니다. 있는데 액체의 경우에는 이게 한쪽으로 기울어지면 수평면 하려고 한쪽으로 쏠릴 때 있거든요. 이렇게 하면은 물이 이쪽으로 가겠죠. 이렇게 하면 또 이 상태로 되면서 기울어지는 그 상태로 이게 누르거든요. 그러면 이 빈 칸에 의해서 이게 출렁거리는 이게 계속 배 전체 균형을 오히려 방해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 유동수는 가급적 없애줘야 되거든요. 가급적 없애주기 위해 가지고 배에서는 앞에 있는 물칸에 물이 다 비었으면 뒤에 물칸이 남아있고 하면 이게 출렁거리니까 여기에 있는 물에 남은 물을 어느 한쪽으로 다 몰아버립니다. 그래서 출렁거리지 않도록 만들어주는 이걸 늘 의논하거든요. 그래서 유동수가 가급적 적게 배에 있도록 해주는 것이 균형을 잡을 때 가장 좋습니다. 그 다음에 다른 배로부터 급수를 받거나 급유를 받을 때도 탱크 하나를 가급적이면 가득가득 채웁니다. 그래야 이것 자체가 출렁거림이 덜하니까. 그래서 그 전부가 유동수를 줄이기 위한 방법이에요. 그래서 유동수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돼? 이렇게 언급이 될 때는 배에서 탱크 안에 화물칸 아래 출렁거리는 공간을 없애주는 것이 유동수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우리 고깃배들은 화르창이 있거든요. 화르창 안에 공기를 산소로 갖다 넣거든요. 그리고 공기를 에어를 막 갖다 이어가지고 살려서 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연안에서 조업을 하는 배들이 화르창이 있는 이것 자체가 굉장히 이 연안에서 배가 움직이는데 이게 하나의 위험 요인은 당연히 위험해요. 그래서 이 화르창을
화르가 있을 때는 화르 있는 상태에서 조심을 해야 되고, 화르가 없이 괜히 화르 창고에 물을 어중간하게 채워놓은 것보다는 꽉 채워놨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알고 다니셔야 되는 것 같아서 유동수 부분을 언급을 합니다. 그래서 자꾸 어른들한테 유동수가 없는 게 좋습니다. 아니, 화를 키우는데 어떻게 물이 없어야 물을 갖다 그래 놓느냐고. 그래서 집이다. 항상 우리 같은 사람은 말발로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킥이라는 거 지난 시간에 한번 설명을 해드렸지만 이 킥이라는 것은 이제 현장에 가면 굉장히 많이 쓰이기 때문에 갑자기 배를 가다가 순간적으로 배가 팍 터져서 가면서 또 원위치하고 이런 경우가 있는 거는 우리가 홍수나고 난 다음에 홍수가 그래가지고 바다 연안 쪽으로 육지물이 막 흘러내려오거든요. 그러면 육지에서부터 나무, 원목 같은 것, 또 이렇게 그 육지에서 떠다니는 이런 것들이 연안으로 막 흘러나오는 그것이 바다 위에 떠다닙니다. 그러면 강에 가다가 그게 눈에 멀리서는 안 보이는데 가까이 가면 물에 약간만 보이면서 떠 있는 것들이 보입니다. 그러면 순간적으로 그걸 이렇게 타고 가면 스크가 부러져요. 스크 날개 부러져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보았을 때에 저거 부딪히면 큰일 나겠다 싶을 때는 순간적으로 트는데 자동차는 앞이 돌아가거든요. 자동차는 반드시 앞이 돌아갑니다. 그런데 배는 반드시 뒤가 돌아갑니다. 뒤가 돌아가면서 가다가 오실 때 뒤가 돌아가면서 이쪽으로 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뒤가 돌아가는 이것 자체는 어떻게 돌아가느냐 하면 이렇게 대가 있다가 이렇게 돌아가거나 이렇게 돌아가기 때문에 앞에 아까처럼 부서질 물건이 있다 이렇게 되었을 때 이거를 가서 일단 배 어느 쪽으로 가는 것이 유리한가 바람 방향을 보면서 떠내려가는 것들도 보면서 가가지고 어느 한쪽 결정이 되면 여기 이쪽으로 가겠다 싶으면 배를 이렇게 가면 가까워지거든요. 왜냐하면 이 상태에서 엉덩이가 돌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봐서 이쪽으로 흘러가겠다 싶으면 어느 쪽으로 엉덩이가 빠지는 쪽으로 해서 이걸 가까이 안 가도록 해야 되니까 멀리서 이래 버리면 일로 가니까 맞아요. 그래서 이거는 선수 가까이 왔을 때, 요 정도 왔을 때 여기서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방향타를 이쪽에 가도록 하면 배는 가면서 엉덩이 멀어지면서 이렇게 지나가거든요. 그러면서 스크류가 많이 멀어지도록 이 방식으로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자동차처럼 선수가 돌아가면 나은데 선미가 이렇게 움직이기 때문에 이 흘러가는 이것 자체가 어느 쪽으로 가고 있는가 또는 내 배가 지나갈 때 이것이 어느 편으로 꺾는 것이 유리한가를 보면서 일단 꺾되 나중에 이것이 스크류 쪽으로 가게 되는 쪽으로 가면 절대 안 됩니다. 이게 나중에 액체가 붙지. 그래서 항상 그렇게 안 하도록 하는 이것이 순간적으로 선수에서부터 스크류가 멀어지도록 하는 이걸 킥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고 계속 가는 게 아니고 이래가지고 빠져나가고 난 다음에 원위치 합니다. 다시 여기서 원위치 해가지고 다시 원래 가던 쪽으로 이렇게 방향을 맞춰서 갑니다. 순간적으로 이렇게 가면서 여기 가까웠을 때 이렇게 했다가 이렇게 다시 가거든요. 빠져나가면 이걸 킥이라고 하는데 엄청 많이 씁니다. 분명히 연안에서도 많이 써야 되는 상황이 오는 것이 연안에 갑자기 양식장에 나타나고 연안에서 떠내려온 부유물들이 바로 보이거든요. 특히나 가까이 사람이 활동하고 잠수부가 스킨스쿠버 하는 사람이 머리 푹 올라옵니다. 순간적이거든요. 그 다음에 우리 그 연안에 있는 배들이 좀 빨리 달리거든요. 왜냐하면 빨리 가서 고기를 팔아야 된다든지 입항하는 성수에 따라 가지고
뭐 접수가 된다든지 이런 일들이 연안에는 굉장히 많기 때문에 속도를 내서 굉장히 많습니다. 뿐만 아니라 나갈 때도 속도를 내서 나가는 거 저도 오전 개방할 때에 그때는 사례를 다해서 엔진 올려가지고 막 빨리 하우스도 빠져나가거든요. 그래 하는데 앞에 갑자기 장애물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이 킥을 많이 활용하지 않으면 석유의 금시에 끝이 됩니다. 그래서 킥 현상을 많이 이용하니까 킥에 대해서 한 번씩 해보시면 모터보트는 킥해도 그렇게 표시가 많이 안 나는데 큰 배들은 킥하면 정말 많이 버려집니다. 쭉 이렇게 버려지는 게 보여요. 그래서 기름값도 많이 기름값보다도 사고 나면 되게 골치 아프니까 그래서 그 킥할 때는 그건 급박하니까 돌리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하고 나면 선장님이 올라옵니다. 바로 올라오죠. 예, 왜 그래? 하면서 올라오죠. 그러면 앞에 장애물이 있어가지고 터치 왔습니다. 그러니까 하면서 내려가시는데 그것도 너무 자주 하면 졸았지 이러면서 여도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했던 것이 여기에 보면 배 선회권을 가지고 했던 얘기가 나오거든요. 배 선회했을 때에 선박 조정할 때 이제 어떻게 하느냐 하는 부분들이 쭉 뒤에 나왔는데 배 선회를 막 이게 지금 조용 좀 선회를 할 때에 배가 이렇게 돌아가지 않습니까? 돌아가는데 지난번에 한번 얘기했듯이 물이 얕거나 폭이 좁으면 잘 안 돌아갑니다. 폭이 얕거나 그래서 전체적으로 물의 깊이가 얕다 또는 깊이가 깊다 폭이 넓다 폭이 좁다 하는 이 부분에서는 굉장히 그걸 빨리 판단해야지 배를 조종하는 사람이 그 판단 없이 그냥 하다가는 부두 취업 박습니다. 부두 취업 박으면 부두가 돌처럼 단단한 것 같아도 작은 배들은 배가 부서지지만 큰 배들은 부두가 부서지거든요. 그리고 부두가 부서질 정도로 이 배 조정이 이렇게 좀 서툴고 부두를 박으면 부두도 부서지지만 철판이 찢어집니다. 구멍이 나거든요. 구멍이 날 정도로 찢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하게 되면 그냥 철판 구멍 난 부분만 오래서 붙이면 될 것 같은데 그 전문가들의 배 진단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충격받을 때 그 충격받음에 의해 가지고 프레임이 휘어졌는지 그 다음에 프레임에 그 안에 찢어진 이런 것들이 있는지를 그 원자력 그 뭡니까 방사능 체크를 완전 진단처럼 그래야 됩니다. 그래서 찢어졌다든지 아니면 용접한 부위가 들고 일어났으면 그 전부 해야 되기 때문에 비파괴 검사죠. 비파괴 검사. 그걸 비파괴 검사를 하거든요. 그 비파괴 검사가 전부 다 그 방사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검사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하고 그 방사능 이렇게 노란 바탕에 검은색 날개다리 그 해갖고 와가지고 그래 와 하십니다. 그래서 선박 검사할 때 되면 비파괴 검사를 그렇게 합니다. 5년에 한 번씩 하거든요. 그래서 배 생활을 많이 해보면 이거 오래 못 할 것 같다는 마음이 듭니다. 그거 할 때마다 따라다녀야 되고 그거 할 때마다 준비해야 되고 그래서 지금 돈을 많이 번다는 거 하나는 있는데 돈 많이 번다는 것 그다음에 뭐 이익 당선하다는 것 그 옛날에는 그랬는데 요즘에는 어느 직업도 단순하게 일해가지고 돈을 벌 수 있는 건 없습니다. 얼마나 복잡하고 사람의 이해와 설득이 다 해야 되고 요즘은 특히 안전 문제
그 건설 현장에도 안전에 대해 갖고 옛날하고는 다르게 굉장히 까다롭게 되어 있는 것처럼 선박에서도 어마어마하게 까다로워졌거든요. 옛날에는 배에서 때려도 옛날 맞죠? 때리고 물에 빠져도 우리 그 캐리비안 해적들 보면은 메달을 가지고 머리 몇 번 타고 였다가 끄집어냈다가 하는 것들도 있잖아요. 요즘에 그리 하면 큰일 납니다. 배에 전부 CCTV 다 있고 CCTV 있는 것뿐만이 아니라 부두에 가면 인스펙터라고 감시하는 그런 사람들이 인스펙터들이 와가지고 선박에 타고 있는 직원 한 명마다 인터뷰를 해가지고 인터뷰에서 무언가 선박에서 저질러서는 안 되는 일들이 있었다. 과외로 일을 시켰다. 그랬는데 과외 수당을 주지 않았다. 그 다음에 하루에 최소한 6시간 이상의 휴식을 해야 되는데 우리 옛날에 2시간 자고 일하고 2시간 자고 일하고 이런 적도 있었거든요. 2시간 자고 6시간 일하고 또 2시간 자고 6시간 일하고 이래갖고 막 급한 일은 그런 식으로 절대 그렇게 못하게 돼 있거든요. 최소 6시간 이상의 휴식 시간을 주고 그 다음에 일을 시키도록 되어 있고 하루에 8시간 이상 하면 또 소가 수당을 주고 이런 것들이 다 돼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옛날에는 배에서 그냥 찍혔습니다 하면 또 요즘에는 카메라가 다 달려 있어가지고 녹화가 다 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하고 대신에 일하는 사람은 일했다고 또 체크하게 또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중에 육지 들으면 근로감독관이 인터뷰를 합니다. 그래서 인터뷰한 것에서 만약에 뭐 한 것이 드러나면 그 전부 또 조사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배에서 생활하는 사람들 자체가 옛날보다 규정을 철저하게 지켜줘야 되고 관리 감독하는 사람, 지휘자들은 그 근로기준법, 그 다음에 선박 근로자가 지켜야 되고 이런 것들을 안 지키고 일을 못 시키게 돼 있어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는 외국인 차별 금지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한국 배에 만약에 승선한다 하는 사람들 중에서 한국 사람하고 인도네시아 사람하고 임금을 차등으로 주면 뉴질랜드 같으면 뉴질랜드 입국을 못하게 합니다. 뉴질랜드 와가지고 배가 뉴질랜드 항구에 못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 한국에서는 아니 우리 한국인만큼 임금을 주지 않기 위해서 외국인을 채용해서 쓰는데 그 나라에서는 한국인이고 뭐 필요 없고 똑같이 어떤 일을 하면 똑같이 줘야 된다. 그러니까 어떤 일의 비중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지만 인종에 따라서 국적에 따라서 임금을 다르게 줄 수는 없다. 이렇게 되면 그 회사는 한국인만큼 맞춰가지고 외국인한테 월급을 줘야 되니까 난리가 나는 거죠. 그렇죠. 그런 것들을 어떻게 조화롭게 할 거냐. 그러다 보니까 한국인들이 안 삽니다. 내가 왜 저 사람들하고 월급을 똑같이 따고 그걸 안 타려고 하는 부분도 있고. 그렇죠. 자, 그런 것들을 적정하게 하면서 회사를 유지하려고 하는 것도 보통 일은 아니거든요. 그 힘듭니다, 사실은. 그래서 저 같은 사람은 선박 회사 또 선박 생활 썩 그렇게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것하고는 좀 다르다는 걸 좀 느끼게 돼요. 일도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럼 요즘에는 많이 좀 개선은 되었는데 과거에는 정말 힘들게 일을 하는 걸 많이 봤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런 얘기를 현장에 있는 사람들은 느끼지만 모르시는 분들한테 이런 얘기를 다 하기는 그렇죠. 왜냐하면 사실 그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제대로 대우를 해줘야 되고 비용을 조금이라도 감안을 해가지고 그 일을 고단하게 하는 것을 해야 되는데 이상하게 우리나라 임금은 힘들게 일하는 사람들한테 월급을 더 박하게 줘요. 그게 이제 흐드린 일이다 또는
험한 일이다 이런 식으로 되어지거든요. 이런 것들이 앞으로 우리가 차츰 개선돼야 될 부분들이 현재 분명히 남아 있습니다. 자, 요즘 베트남 사람이 또 많이 늘어난다는 것 같습니다. 요즘에는 뭡니까? 갑자기 육지의 일거리가 전에보다도 많이 줄어가지고, 그게 이제, 육지에서 할 일거리를 없으니까 이제. 그래서 지금 그런 거죠. 그 다음에 지금 하나 이 UKC라고 이렇게 해놓으면 선제 유역 수심이라는 거거든요. 아까처럼 밑바닥하고 얼마나 간격을 두어야 되느냐 하는 이것 자체는 회에 너무너무 중요한 요인이기 때문에 회가 자초가 된다든지 아니면 바닥에 닿아가지고 배의 무게가 땅으로 이렇게 하게 되면 어마어마하게 배가 외판이 충격을 받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지 않게 처음부터 배 아래에 어느 정도 여유 수심을 가져야 되는가 하는 걸 계산을 할 수 있는 것까지 목록으로 만들어 놓고 그게 숫자만 탁 갖다 넣으면 바로 이렇게 계산표가 나오도록 한 이런 부분도 있는데 요게 지금 외국에서는 이렇게 그다음에 큰 배들은 이런 걸 하는데 보시면 여기 보면은 3만 통 이상 배가 여유 수심이 1.5m도 안 되면 이럴 때는 자기 혼자 힘으로 배를 부대에 갖다 붙일 생각을 하지 마라. 즉 이게 수심 얕은 기능이고 배가 자칫 잘못하면 조선이 안 될 수 있으니까 주의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각 지역별로 보면 선제에 있는 여유 수심이 어느 정도 남았느냐에 대해 가지고 배가 가라앉을 수 있다는 얘기죠. 갑자기 어느 정도로 더 가라앉을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 하는 부분들을 워낙 외국의 경우에는 많이 겪어놓으니까 그럴 수 있는데 이게 UKC가 언더, 킬, 클리어런스 해가지고 아까 말했던 킬, 배의 등뼈에 해당하는 부분의 아래쪽으로 클리어런스 간격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UKC라고 보통 이렇게 하면서 얘기를 하는데 그 선저 여유 수심을 얼마나 가질 것이냐 이게 보통 10% 준다. 그러면 선저 여유 수심에 있어가지고 헐수의 10% 그러면 여기 보면 몇 메타 이런 게 이제 나오는 거죠. 그래서 10%를 줄 건가 15%를 줄 건가 이런 부분들은 여기 보시면 여기 보면은 통계적으로 이런 정도를 주는 것은 가능하다 하는 게 있습니다. 근데 이제 어선의 경우는 이 수심을 이렇게 뭐 얼마를 줘야 된다 이런 쪽으로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게 있습니다. 어선은 워낙 작업의 강도 자체가 저걸 고려하지 않고 지금 그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UKC 선제 유수심 부분은 어선에서는 크게 영향을 안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힘에 따라 가지고 이게 더듬더듬 하는 게 아니고 거의 어선들은 비슷비슷하거든요. 근데 가장 저걸 많이 받는 운반선이라는 거. 지난번에도 제주도 앞에서 그 고등어 잡았을 때에 본선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운반선이라는 게 있고 이런 식으로 해갖고 배가 선단이 구성되거든요. 풀배는 고기 떼를 모으는 역할, 찾아다니면서 고기 떼를 모으는 역할이 불배. 그 다음에 어탐선,
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주로 고기가 어디 있는지 찾아다니는데, 그 다음에가 본섬 해가지고 그물을 싣고 다니면서 실제로 그물로 고기떼를 이렇게 가두어가지고 그물을 잡는 배 있으면 그 다음에 있는 배가 운반선이라 해가지고 그렇게 고기를 많이 가두어가지고 난 다음에 그걸 가지고 있으면서 고기 담을 수 있는 운반선에다가 그걸 쪽대 그물을 가지고 풀어서 이렇게 넘겨주는 이래갖고 보통 한 5척에서 7척이 한 선단을 형성해가지고 작업을 하거든요. 그러면 어탐선, 불배, 본선, 운반선, 운반선이 한 척만 있는 게 아니고 어떤 경우 3척, 4척씩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기를 커 담아가지고 빨리 이제 위판장에 가서 건네주고 온다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운반선의 경우가 이렇게 배의 이 높낮이가 변화가 많죠. 왜냐하면 실었을 때 고기를 따로 실었을 때하고 빈배로 올 때하고 차이가 많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각 배들마다 선장, 배를 모은 선장들이 있죠. 그래서 이제 그 어선이라 하더라도 그 배가 어떤 역할을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배의 그 여러 가지 조심해야 될 것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럼 이제 조금 보통 보면 작은 배에서 일머리 배워가지고 차츰차츰 이렇게 배를 바꿔보죠. 그래서 최고 이제 나중에 고참이 되면 오로장 되죠. 연안에서는 그 오로장 정도 되면 어탐선에 타가지고 거기서 총괄지휘를 합니다. 본선에다가 본선에 또 선장이 있으니까 어로장이 본선 보고 지금 저 투망 어느 방향으로 투망하라, 그 다음에 어떻게 끄라, 지금 양망하라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작전 지휘가 아니죠. 돈 많이 법니다. 어로장이? 어로장이 가장 더 많이 큽니다. 선장이 아니고? 선장 아니죠. 선장은 선장은 시키는 거 일하는 사람이고, 지금 연안에 있는 하는 것들 중에서 멸치잡이도 어로장이 있고, 그 다음에 어로장이 고등어 잡을 때 어로장이 있고, 1년에 한 2, 30억씩. 네. 몇십억씩이 30억씩. 그분들이 하는 게 무슨 몇십억씩 합니다. 그래서 그 어로장이 어떤 회사에 돈을 벌어주느냐가 회사에 명운이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잘하는 어로장은 회장님이 오셔가지고 땅에 발도 못 있게 하면서 모시고 가서 대접하고 잘 모셨다가 다음에 고기 잡으러 갈 때 또 그렇게 하는 것이, 그 원래 우리나라에서 어로장이라는 제도가 없다가 일본에서부터 이제 건너온 건데, 그 일본에서 어로장이라는 거는 굉장히 대접을 받습니다. 그래서 보통 어선에 선장 오래 한 사람들 중에서 유명한 사람들이 있다면 그 다음에 어로장 하거든요. 경력이 많고 예. 고기 잘 잡고. 바다에서 잘하는 사람. 그렇지. 아주 잘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감도 좀 뛰어나야 되고, 그 다음에 수복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도 좀 못하면 이거야. 네. 대신에 이제 그 사람이 고기를 못 잡는다, 회사 전체가 명운이 걸려 있으니까 좀 못 잡다 하면 미안하다 하면서 계약 해지하고 다른 사람하고 교체를 하거나, 또 자기가 있는 배 선장들 중에서 좀 할만한 사람도 교체를 해. 왜냐하면 안 잡히는 사람을 의리상으로 못 데리고 있습니다. 그럼 회사가 운영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어로장을 하는 사람들은 자기 노트를 갖고 다니고 자기 데이터를 갖고 다니고 자기 태도도 따로 갖고 다니죠. 옛날에 그것도 말해가지고. 예, 그게 밧줄입니다. 예, 어느 철에 어디로 가서 하고 뭐 어땠다 하는 걸 하는데, 요즘에는 뭐 전부 다 이제 컴퓨터가 돼가지고 있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뭐 노트북, 컴퓨터 이제 하고 다니는데, 그 비슷한 게 뭐냐면 요새 낚시하는 사람들 어디 가면 포인트라고 이렇게 알고 있는 거랑 비슷한 겁니다. 그게 이제 큰 고기들, 때로 많이 다니는 고기들이 어느 철에 어디쯤에 잘 모인다 하는 것들을 이제 알고 있는 그 경륜이 좀 있어야 되고, 예, 그런 사람들이 보통 하죠. 옛날에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
네, 어르장 많이 오고. 했는데 그 사람들이 오면 낚시 하나 하는 것, 미끼 하나 하는 것, 심지어 이렇게 낚시 줄 조정하는 것, 추다는 것 이런 것까지도 안 알려줬습니다. 그게 하나의 뭐 비법인 것처럼. 근데 지금 보면 큰 비법은 아니었는데도 그 사람 나름대로 고기 잘 잡는 방법을 알고 있는 거죠. 예전에 웅치 공수방 나가가지고 일본 어선들이 되게 공시 잡는 실력이 되게 좋아요. 예. 원래 원조가 일본인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아무리 영어 써도 못 따라가. 그러니까 이 어장이 어디에 형성되어 있는 것조차 감을 못 잡는. 그러면 배에 불딱 끄면은 저쪽에서 불이 깜빡깜빡하는 게 보여. 네. 자기들은 절로 일본 뼈 쫓아다니고. 그 우리나라 사람들도 굉장히 근성이 있고 열심히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일본 사람들은 어느 한쪽에 일을 하는 것을 마치 돌을 닦듯이 보통 그래 하잖아요. 하나 일을 갖다가 자기가 굉장히 중요한 건 그래서 한쪽 면에서 보면은 뭐 때문에 저 사람들 저 하는 게 모를 정도로 정성과 시간을 막 들여가면서 하면서 하는데 우리 한국 사람은 굉장히 현실적인 유연성이 뛰어나거든요. 그래서 회복 안 되면 한국 사람은 치웁니다. 효과가 없으면. 그래서 우리나라가 휴대폰이 어마어마하게 발전된 게 뭐냐면 정말 효과적인 거 아니고는 한국에서 안 팔리니까 정말 좀 기능이 좋거나 성능이 좋거나 뭔가 좀 뛰어나야 한국 사람한테는 되지. 한국 사람은 삼성에 대해서 충성심을 일본 사람들은 지금도 일본 제품에 대한 충성심이 있거든요. 소니. 왜 뭐 하여튼 그렇게 있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효율성이 없으면 삼성. 오래 이렇게 기울이는 안 쓰지. 안 하는 것이 그런데 어떤 그 일본의 고기 잡는 것들도 보면 조금은 그렇지 않겠느냐 좀 느낌이 보면 일본 사람들도 아주 치밀하거든요. 어떤 분야마다 굉장히 어떤 그것을 전통으로 내려오는 것이다 하는 부분은 고수하려고 사람들이 노력을 많이 하다 보니까 안 가르쳐 주려고 하는 것이 또 있고 안 가르쳐 주면서도 보면은 일본에서도 그걸 갖다가 대를 물려받는 그것 자체가 쉽지는 않거든요. 뭐 법관하다가 오뎅집 한다 하는 얘기를 뭐 들은 바는 있지만 우리 한국 사람은 법관하는 사람이 오뎅집 안 한다 할걸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런 거를 쉽게 생각을 그렇게는 못합니다. 근데 일본 사람들은 의외로 그게 옛날부터 그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요즘에는 법관 하다가도 오뎅집 할 겁니다. 왜냐하면 오뎅집을 소문난 오뎅집 물려받으면 훨씬 마음 편하죠. 예. 요즘처럼 이렇게 복잡한 뭐 재판해라 하면 이래도 욕 듣고 저래도 욕 듣고 문 앞에 와가지고 선포하고 말이지 가족부터 다 까발리고 하는 이게 뭐가 좋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보다는 오뎅집 하는 게 훨씬 낫겠다 하는 마음들이 요즘에는 들거든요. 드는데 옛날에는 그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근데 지금 일본 사람들이 이미 예전부터 그렇게 하면서 고기 잡이하는 것조차도 좀 그런 식이 있었어요. 근데 실제로 그 어로장 하는 사람들과 무식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거 하나밖에 모르니까 나머지 부분은 몰라요. 거기만 저. 관심도 없고. 그러면서 이렇게 이어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근데 그런 사람들이 막 가고 때로는 안 가르쳐 주면서도 구박을 많이 하고 그래서 일본 어로장한테 배운 사람들이 보면 좀 거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래도 나름대로 바다에서는 효과적이고 워낙 어영력이 좋으니까 한국 사람들이 자꾸 이렇게 교동영을 하고 공기를 하고 하다 보니까 요즘에는 한국 사람들이 거의 일본 사람만큼이나 고기는 잘 잡거든요. 지금 뭐 휴대폰 같은 일본 사람들이 한국 사람한테 지금 치잖아요. 그런 정도로 어느 분야는 막상 막하인 정도까지 갔는데 과거에 저도 얘기 많이 들었어요.
일본 사람들 뭐 오로장 얘기 그다음에 일본 사람들이 참 같은 의장에 있어도 일본 사람들은 기가 막히게 잡는다는 얘기를 제가 성당 생활하면서 계속 들었게 그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일본 배들 어디 있는가 얼마나 많이 찾아 계속 찾습니다. 일본 배들 어디쯤 있는가 거기 안 나오면 일본 배 어디 있는가 찾습니다. 근데 일본 배들도 자기들이 알기 때문에 한국 사람들이 찾아온다는 걸 알기 때문에 자기들 절대 노출 안 하고 자기들끼리만 살짝 가가지고 자기들끼리 통신해가지고 자기들끼리 가서 하는 게 또 있어요. 그것도 기가 막히게 찾아가지고 우리 해킹 아저씨 찾아가지고 일본 배들이 저기에 있다라고 하고 이런 게 그 당시에 굉장히 많이 벌어졌습니다. 공치 공수는 그런 게 되게 많습니다. 우리가 기술이 많이 부족할 때는 일본 빼면 계속 쫓아다니고 그 옆에 이렇게 쟤네들이 어떻게 건물을 투명을 하고 양승을 하는지 그걸 휴식 보고 그 걔네들이 잡고 이제 딴 데로 옮기면 또 그 자리 가가지고 또 우리가 또 해보고 그렇게 해가지고 기술을 자꾸 배우고 근데 이제 제가 지금 보면 일본이 그것도 경제적으로 우리나라는 일단 해방되기 전까지 굉장히 우리께 없을 만큼 해방되기 전에 그랬고 기술이 일제시대 다 그다음에 해방 이후에도 보면 우리가 또 6.25 전쟁한다고 해갖고 완전히 뭐 산업 기반이 다 무너지고 하는 그 시대를 거쳐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시대 동안에 일본은 일단 일본 식민지 시대 때 자기들 부족하면 한국 가져갔고 그 다음에 6.25 할 때 자기들은 한국이 전쟁 나는 바람에 미국의 군수기지 역할을 자기들이 하면서 성장했고 그것이 계속 이어간다하고 우리는 그러고 전쟁과 제때가 된 상황에서 조금씩 간다하고 차이가 월등히 나니까 업 현장에서도 기술력 차이, 기계 차이, 그 다음에 뭐 들어갈 수 있는 자금 차이가 나니까 기계가 좋을 수밖에 없고 연구하는 사람도 당연히 그쪽에 많이 있을 수밖에 없으니까 우리가 볼 때는 환상적으로 고기를 잡아내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제 우리가 어느 정도 됐을 때 보면 우리가 일본하고 한 20-30년 차이가 예를 들어 난다 했는데 20-30년 정도를 우리가 극복을 해내는 게 지금 많이 따라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는 거의 일본 사람들이 아는 것 정도는 거의 알고 있다고 봐야 되는데 다만 일본 사람들이 오래전부터 내려온 고스란한 자료들이 일본에는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자료를 안 남겨요. 비법, 요리법 남기는 우리는 별로 안 남기는데 일본 사람들이 혹시 적어가지고 그래도 이렇게 갑으로 물리는 이렇게 기록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오뎅 맛 기록을 안 남기죠. 머릿속에 있다가 사라지죠. 죽으면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기록이 남아있느냐 아니냐 이런 부분들은 아직도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기록을 가지고 레시피를 계속 전승해 가느냐 아니냐 이런 부분들은 좀 있는 것 같아서 뭐 앞으로는 과연 그것이 어느 쪽이 더 나을 거냐 하는 부분에서 요즘에 일본의 그 옛날에 공부하신 선생님들 하는 얘기가 일본 사람의 전화는 아직까지도 일본 전화 옛날 전화 있다 하거든요. 일본의 휴대폰이 우리보다 휴대폰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리고 일본 사람 전자문서 결제를 많이 안 합니다. 그리고 우리처럼 카드 많이 안 쓰고 그래서 지난번에 코로나 시대 때에 코로나 방역에 대해서 한국은 마스크 몇 개 남았다 하는 것들을 검체검체해서 저도 마스크 사러 떼 보고 여기 남았다 하면 갔는데 일본에는 그 자체를 신뢰를 안 만들어졌거든요. 그래서 이 지금 요즘 같은 이 시대에 있어가지고 국가 전체의 이 디지털 능력 숫자는 한국이 일본에 뒤지지는 않을 겁니다. 전체적으로 봐서는. 그래서 그런 얘기 많이 하시더라고. 그래서 지금도 일본에 가면 옛날 집들 그대로 쓰고 옛날 전화기 같은 걸까 그런 것들이 보인다 하거든요. 그래서 야 일본이 참 늦다라고 얘기하시는 분이 있고 일본이 참 전통을 존중한다라는 분도 계세요. 그게 아마 미국과 영국 차이일 수도 있습니다. 영국 집에 가면 옛날 도자기, 옛날 그릇을 산정을 해놓고 오래 쓰거든요.
근데 미국이 그 싹싹싹 가거든요. 우리나라도 보면은 아파트 이사 가고 난 다음에 보면 어지간한 거는 다 버려지지 않습니까? 그 우리나라는 보면 새로운 것, 또 첨단이고 이런 걸 빨리빨리 받아들이는 부분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옛날 고가구를, 전통 가구들을 또 선호하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이 업이라는 부분, 선박이라는 부분도 그 영향 분명히 있을 것 같다 싶습니다. 저는 일본 갔을 때 나는 QR로 주문하는 거 처음이었거든요. 한국에서도 QR로 주문하는 게 한국도 있고 QR로 주문한 거는 중국. QR로 들어가니까 네. 카운터에서 네. 몇 번을 딱 찍더니 QR을 뽑아가지고 갖다 줘요. 웬만한 종이로 QR을 찍어가지고 우리가 전화기에서 주문을 해야 되는 중국 가면 상해를 가니까 이 테이블에 QR 코드가 있어요. 그걸 딱 찍으면은 메뉴판에 딱 메뉴판 뭐뭐 해물어가지고 바로 거기서 결제하고. 알리페이로 바로 결제하는. 근데 그렇게 하는 건 음식을 갖고. 하는데 왜 결제 문서 결제하는 전자결제 시스템이 그 일본이 그 빈도수가 좀 적어요. 그 적은 빈도수를 경험을 한 거죠. 중국 상해가 가지고 중국 돈을 구별을 못해요. 거기는 페이를 봤었어. 알리페이, 위챗페이 봤어요. 핀테크이죠. 네. 모르는 사람은 어떻게 해? 그런 거죠. 못 쓰는 거죠. 몰라 무슨 이거 알리페이 안 깔고 하면